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성 12형 미사일로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위협을 했었죠. 오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떻게 할지, 또 언제 쏠지, 또는 언제 보고할지 이런 내용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의 성명 내용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드리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정은에게 보고드리고 명령을 기다린다. 자, 보고드린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김정은에게 보고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저 계획을 완벽하게 갖추고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핵실험할 때, 뭐 5차 핵실험할 때도 김정은이 이렇게 사인을 했고, 네. 지난번 화성을 쏠 때도 이제 김정은이 결재를 해야 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사격 역시 그에 완전히 능가하는 거니까 자신들이 다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서 행동을 옮기겠다. 이런 일종의 협박성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략군에서 비준서를 올려서 네. 김정은의 그 친필 지시를 받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저럴 경우는 김정은 책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요? 전략군 사령관이 하자 그랬으니까. 네. 그래, 네가 하자 그랬지? 그럼 해봐라고 한 지시한 거고. 아하. 또 반대로 김정은이가 먼저 전략군 사령관한테 괌도를 공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봐. 그러면 전략군 사령관이 계획을 세워서 비준서를 올립니다. 네. 그때 또 사인을 하는데 네. 그때는 완전히 김정은 책임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전략군 사령관이 먼저 이니시티브를 취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은 책임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되고 아하. 실제로 비진을 할지 안 할지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8월 중순까지 김정은에게 보고한다라는 시기를 밝혔고요. 또 구체적인 방법도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죠, 박수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쏠 것인가? 바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2형을 4발을 동시에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그럼 어떻게 쏠 것인가를 두고 일본 히로시마현, 고치현 등 일본을 통과를 시켜서 상공에다 쏘겠다. 그리고 그렇게 쭉 하면 한 3,300km 정도를 날아서 네. 괌 주변에 인근 해상 30에서 40km 정도에 이걸 도착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점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자, 북한에서 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총 4발을 동시에 발사하겠다라고 발사 수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현, 시네마현, 고치현 이 3곳을 지나서 이 상공을 지나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 인근에 근데 해상 30-40km 해상에 탄착을 시킨다라고 떨어지는 지점까지 다 밝혔습니다. 화성 12형 4발 동시 발사. 자, 그런데 여기 괌 주변 해상 30-40km 지점에 떨어뜨린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북한이 그래도 미국의 호랑이 시험을 뽑기는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12일까지가 영해니까 미국의 영해는 내가 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영해 밖을 때리겠다.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영해 밖을 때리는데 내가 당신들 그 발언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할 정도로 네. 나는 우리 능력만 보여주겠다. 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보면 말이죠. 일본의 시네마현부터 해서 쭉 가게 되는데 저걸 봐서는 분명히 북한이 평안도 쪽이 아니고 함경도 쪽에 쏘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하. 위치가 예. 함경도 내륙에서 쏴서 일본 열도를 지나서 괌을 타격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4발을 동시에 쏜다. 괌에도 지금 미군의 사드 이 방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 사드로 요격을 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4발 정도면? 그래서 현재 쏘는 방법들과 다른데 네. 현재 전면으로 날아왔을 때 네. 음속의 14배까지 이제 사드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괌 섬의 제일 끝에 북쪽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미사일들이 괌의 중간 뒷부분을 때리게 되면은 네.
굉장히 명중률이 떨어지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빠를 경우는 사드가 맞추기 힘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드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축함에 있는 SM3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SM3는 요격 고도가 500km, 사정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적을 쏘겠다 하면은 구축함이 한 2대 정도만 그 괌의 앞바다에 있으면은 네. 저 미사일 3발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일 수장님, 이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 말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엔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지금 과거와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실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북한이 네. 8월 위기설에 대비해서 뭔가 김정은 소위 최고 존엄을 참수하지 않겠는가. 네. 그에 대한 방어 논리로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우리는 괌까지 때릴 수 있다. 네. 일종의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저것은 작전이라기보다는 선전이다. 이렇게 보고 예. 또 오늘도 바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10만 군중이 동원돼 가지고 무슨 무력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볼 때는 북한이 지금 뭔가 미국을 향해서도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저항하는 선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제 모습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 연평도에다 북한이 170발의 포사격을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수십 킬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명중도 3명인가 밖에 사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걸 네. 볼 때 과연 북한이 저걸 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축함이나 이지스함이 그 하강할 때 그 북한의 로켓을 그 하강선에서 한 40km 선에서 명중에서 토막내버렸다. 이러면 북한은 완전히 패가 수면을 구기게 되는 망신하고 거죠. 오히려 이때까지 떨어온 허풍이 전부 허풍으로 끝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신중할 것이다. 저는 그런데 또 허풍이 아닐 가능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이번 괌도 포위 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의도입니까? 인민들에게 지금 공개하겠다. 정말로 아주 신기한 저런 표현은 북한이 잘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저건 뭐 정말로 신기한 일인데 사실 인민들은 그 당이 결심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게 네. 북한 그 주민들의 그 실정인데 네. 인민들이 공개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걸 기정사실 이 전략 포위 사격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네. 해수진을 치겠다. 아하.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 결의가 굳으니까 미국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그 공갈 합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마 저런 작전이 진행돼도 북한 인민들은 도대체 뭐 3,000km를 날아가서 괌에 떨어졌는지 뭐 이지스함에 의해서 중간에 토막이 나버렸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걸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해서 우리 공화국의 어떤 기술적 우위라든지 로켓 무력의 강화 이런 걸 이제 공개하고 뭔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모든 오픈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네. 북한이 전략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그렇군요. 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괌 포위 사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니까 미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확인이 된 건데요. 미국도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B-1B 폭격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죠.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펜타곤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핵탄두를 다 개발을 했고 또 괌을 타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권 교체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 군사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MBC 방송에서 이 고위 복수 군 관계자 발언을 빌어서 지금 B-1B 폭격기까지 사용을 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기지를 먼저 선제 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자, 간단하게 단계로 세 단계로 저희가 임의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되면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 6대가 출격을 한다. 네. 괌 기지 아마 6대가 있나 보죠. 그리고 3단계,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20여 곳을
동시에 선제 타격한다. 이런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근데 맞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군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은 이라크 전도 그렇고 보면은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함대지 미사일 토마호크가 날아갑니다. 네.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일단 미사일 기지를 때려야 되는데 네. 이 B1B는 저게 스텔스 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 쪽에 들어가면 격추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물론 저게 북한 쪽에 안 들어가고도 재즘 ER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800km니까 네. 우리 한국 상공에서도 쏠 수 있지만은 네. 이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형 폭탄, 2,000파운드짜리 폭탄, 1,000파운드 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북한의 지하 벙커라든가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그런 거기를 때려 붙이는 데는 유용하지만은 네. 바로 이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를 바로 때리기는 좀 부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의 초전 시작은 일단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있는 154발의 토마호크가 날아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축하면 토마호크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발이 날아가서 일단은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전부 다 일단은 파괴를 하고, 네. 그다음에 B1B는 오히려 큰 폭탄 가지고 김정일의 숨어 있는 지하 벙커를 때려 부시는 데 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제 타격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는 건 그래도 김정은을 향해서 좀 뭔가를 듣고 보라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B1B가 무서운 거는 네. 김정은 자신의 목숨을 뺏는 데는 B1B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저게 한반도에 와서 김정은의 목숨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출격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정부도요, 북한의 괌 포위 사격 계획 발표된 이후에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 들어보시죠.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 작전, 괌 주변 포위 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우리 군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자, 오늘 청와대가 또 NSC 상임위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회의가 끝났고요. 결과 브리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소집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르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라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안보관계 장관 5명하고 네.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서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NSC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면서 네. 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합니다. 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이렇게 참석하게 되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NSC 상임위에서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고요. 정의용 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상임위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NSC 상임위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찾을 것을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대책을 찾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저희 이어진 종합뉴스에서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요, 혹시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속보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국가 전복 혐의로 북한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그래서 복역 중이던 임현수 목사,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31개월 만에 석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임현수 목사 어떤 인물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 목사님인데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무려 100여 회 이상을 방북을 했고, 네. 또 나진 선봉지구에 무슨 학교도 세우고 해서 아동 보호나 교육 활동을 아주 적극 도와준 사람입니다. 저 네. 사람이 북한에 체포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지난 2015년 나진 선봉지구에서 돌아오다가 네. 갑자기 국가보위성에 체포돼서 네. 무기노동 교화용,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죠. 네. 그걸 언도받고 그동안 계속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3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사실 이 석방되면, 북한에서 석방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최근에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떠오릅니다.
혼수 상태인 상태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임 목사는 건강 상태가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임 목사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네. 병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원비어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래서 미리 북한에서 이렇게 병보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살이 지금 31개월 동안 억류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살이 한 20kg 정도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영양실조에 뭐 지금 고혈압에 위장병 등등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좀 이렇게 석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요, 이 임 목사를 석방한 지금의 이 시기가 사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도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석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불모지고 김정은이가 바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 네. 인식이 확실히 이렇게 국사에 인정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암살하는 데에서 조금 더 거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인권 불모지가 아니고 김정은이도 그래도 사람 목숨 귀지 얘긴다. 이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난번에 원비어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미국 전체 국민들이 원비어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네. 만약 이번에 또 임 목사가 죽게 되면 카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다시 분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임 목사를 석방시켜가지고 북한의 나름대로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김정은이가 참수를 되는 걸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의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도 지금 또 미국인을 비롯한 6명이 아직도 갇혀 그렇죠. 있는데 미국인이 아닌 카나다 국민을 이제 석방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김정은의 이미지 개선 관리를 하고 네. 또한 어떤 외부적인 비난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을 비롯해서 온 국제사회가 들어붙어서 북한을 제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면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심리 작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통령 예방 전쟁을 언급하고 이 분노와 화형과 분노 뭐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었는데 또 이와 관련된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요, 북한의 정권 종말까지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매티스 장관은 굉장히 나름대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병대 이 사령관 출신이 상당히 그래도 배파가 아니라 비둘기파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표현을 보면은 the end of North Korea's North Korea regime 이 소리를 했거든요. 네. 국민을 파면 디스트락션 소리를 썼어요. 네. 저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매티스 장관이 저런 표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은 일단은 말폭탄을 쌓아가지고 네. 또 이제 말폭탄을 또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과시해서 네.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하는 그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권의 종말, 이 말을 지금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 북한도 뭐 입장을 밝히고 반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 김정은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국가나 뭐 이런 개념보다도 우선 그 소위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이 말하는 것은 뭐 레짐 체인지 뭐 이게 다 위협이지만 김정은을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최고 수뇌부도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북한을 네. 뭐 점령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묵인할 수 없지만 김정은 바꾸려면 바꿔라. 이런 식의 아마 어떤 묵인적인 태도가 나오니까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저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8월 이런 기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반응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 말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워낙 극단적으로 가서 과연 이 말이 허풍으로 끝나지 않고 오판과 실수로 이어질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 중국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중국이 드디어 입을 열고 나섰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 교착 상태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중국이 지켜봐도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느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저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봐라, 당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반드시 북한에 대한 그런 유엔제 결의안을 잘 준수를 하고 네. 앞으로 압박을 계속 달라. 예,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또 군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 조금 맥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뒷마당에서 전쟁이 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을 수만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 중국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 북한을 향해서 특히 이번에 미국의 이 정권 교체 발언은 그동안 계속 그런 설은 있었지만 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그 관계자가 이렇게 공식 발언으로 레짐 체인지를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첫 발언이기 때문에 강도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이 상황 판단을 하고 동시에 좀 자제를 해라라고 지금 진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